6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검은 여론 조작의 88%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허 특검은 정치권에서 특검 비난이 계속된 점은 유감이었다며 개인적 소회도 밝혔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부실 통계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통합개발 추진이 보류된 용산 여의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시간당 65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광주 도심이 빗물에 잠겨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폭우까지 겹치면서 전남 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재벌가의 갑질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일래?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태풍이 물러가자 오늘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유난했던 올여름 폭염도 이제는 한결 누그러졌죠. 폭우 피해 현장은 잠시 뒤에 살펴드리기로 하고 먼저 통계청장 교체 논란부터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바꿨습니다. 취임한 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서둘러 교체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는데 경질된 통계청장이 오늘 물러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썩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에 취임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교체된 건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전 청장들은 평균 2년가량 재직했고 1년 남짓 역임한 사례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질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황 전 청장도 오늘 이임식에서 경질에 의문을 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며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시고 잘 하시라. 최근 논란이 된 통계청의 소득통계 발표가 현 정부에게 부담이 됐다는 관측도 계속 나옵니다. 황 전 청장은 통계 논란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이라면서도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며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책 수뇌부와 뜻이 맞지 않아 경질됐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황 전 청장은 당분간 휴식을 가진 뒤 현재 휴직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복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그런데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가계동향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통계청장 교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강 신임 청장은 통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계 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통계를 조작할 작정이냐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고용지표의 악화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통계에 지나치게 많이 잡혀 생긴 오류라는 논리를 청와대에 제공한 주인공입니다. 표본가구 논란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지금 강신욱 청장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1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 신임 청장은 표본의 재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의 상황과 2분기의 표본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표본에서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야당은 통계를 조작할 작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이걸 마사지하기 시작하고 하면 통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통계가 무슨 죄가 있어요? 통계가. 예? 그럼 뭐 나빠지는 걸 나빠진다고 해야지. 그러면 이제는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결과와 표본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강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는 분석 자료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신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부동산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계획을 밝혔다가 집값이 폭등하자 어제 이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을 뺐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해당 지역과 그 주변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 부동산 정책 전반의 문제, 더 나아가 정부 정책의 신뢰와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박 시장의 오락가락 이후에 여의도 용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로 집값은 잡힐 것인지 저희 취재진이 오늘 현장 분위기를 둘러봤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개발 보류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계획만 미뤄졌다며 아쉬워합니다. 마스터 플랜에 대한 만족도가 없었으면 저희는 재개발하는데 아무런 이제 거짓말이 없었거든요. 여의도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는 12곳. 서울시는 마스터 플랜이 확정된 후 재건축 심의를 시작할 계획인데 발표가 지연되면 그만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보류됐지만 기대감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미 급등한 집값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한 3억 정도. 3억이요? 몇 평짜리? 그러니까 평형 구분 없이. 집주인들이 최근 오름세에 매물을 걷어들여 매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호가도 1억 이상이 오르고 또 매물도 싹 들어가서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함께 개발 호재가 작용한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도 계속 전화 오는데요. 꼭 나오면은 전화 달라고. 지원은 했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의 학습 효과와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에 서울 곳곳의 집값 상승세는 쉽게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렇게 집값 급등세가 서울 강남을 넘어서 강북 전 지역으로까지 퍼지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공급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고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종로구, 중구 등이 추가돼 투기 지역은 모두 16곳이 됐습니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한 단계 낮은 강도의 투기 과열 지구로,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등은 그 아래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를 통한 매물 잠김 효과보다는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규제가 나오면서 정부가 1년여 전부터 쏟아내던 집값 안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반응도 냉담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어떡하네. 어떻게 봐야 누가 투자자들도 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더 많이 있어요. 이미 달아오른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지역에 급등하던 호가 상승을 단기에는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집값 상승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또 신규 택지 14곳을 추가 공급해 기존 계획과 합쳐 2020년까지 36만 2천 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이미 집값이 오른 경험이 시장에 쌓인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 중반쯤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거론되는 부처는 6개 정도. 그동안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었던 부처 장관들이 교체 대상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주말 한때 사의설이 나돌았던 김동연 부총리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게 지금까지 취재 결과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계약도 성공시키는데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국방개혁 완수 의지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가 교체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장관 교체를 전제로 막바지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송 장관 후임으론 정경두 합참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함합평에 올랐던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장 교체도 거론됩니다. 개각 대상으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예상됩니다. 대학 입시안 혼란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김상곤 부총리 후임으론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이설이 돌았던 김동연 부총리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상기 법무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결산 심사가 마무리되는 30일 전으로 개각 시점을 잡고 있지만 인사 검증 상황에 따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혹시 나중에 연금 못 받을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도록 하는 연금 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명문화를 지시했습니다.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사학연금 등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장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 국가지급 명문화 입법이 발의됐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도 명문화는 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명문화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 명문화를 지시하면서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 불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국가의 연금 보장 방안이 보험료율 인상 개편안 발표에 대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첫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야당 지도부도 찾았습니다. 일단 야당의 마음을 열겠다는 행보로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분단 시대를 마감을 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이해를 표하는 게. 이 대표는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며 여야 5당 대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만났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당정청 회의처럼 하자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이제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뭐.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표끼리의 대화임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때는 당정청 회의지만 아마 이제 대표님 맡으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도 그대야 안 되겠죠. 야당에서는 20년 집권한다더니 혁치의 의지가 있냐는 푸념이 나왔습니다. 미지수인 여야 관계와 달리 당청 관계는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자신을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다음 달 1일 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당정청 전원협의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의 민주당 예우가 대선 후 3개월 만에 의원들을 초청했던 전임 추미애 대표 때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홍희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치매 일종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한 논란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법원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 걸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민사나 행정 재판과는 달리요. 이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죄가 가볍거나 이 법원이 인정했을 경우에만 피고인 불출석이 가능한데요. 이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법원에 출석할 때 휠체어 타고 오는 거 많이 보셨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지난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도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첫 정식 재판에는 출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회고록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이 부분도 이제 법원이 지적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2017년에 회고록을 낼 수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과 진료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고, 그동안 쭉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서 약도 복용하시고 치료를 받아오셨어요. 이 부인인 이순자 여사 역시 이 5년 전 일가 친척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겪으면서 치매가 심해졌고, 그 이전까지는 원고 작성에 힘을 기울여서 마무리 작업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로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요, 강제 구인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요, 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일단 전 대통령에게 다음 공판기일인 10월 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정말 알츠하이머가 맞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또 출석을 안 할 경우에 구인장 발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재판에 출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알츠하이머라면 그 증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인이 될 수 없다거나 또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사들 입장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투병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06조 1항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가 맞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얼마나 중증인지 이것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광주 시내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65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진 탓인데요. 경남 함안 역시 집중호우에 제방이 무너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아래쪽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가 줄줄이 갇혔습니다. 고가도로 옆 백운광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동차는 반쯤 잠겼고 얼음 무릎보다 높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자동차 20여 대가 고장났고 주택 5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딸이 여기까지 오니까 딸이 울고 난리예요. 25명 딸이.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오니까 양쪽 사이드에 물이 차가지고 나도 들을 수도 없고. 주택가 골목길은 흙탕물이 계곡처럼 흐릅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네. 다 찍어놔야지. 너무 세다. 오늘 광주에는 시간당 65mm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50mm인 배수 설계 용량을 넘었습니다. 수해 쓰레기로 하수구가 막히면서 거리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기후우량이 한 50mm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잘 안 빠지는 걸로 오죠. 쓰레기도 이제 같이 이제 일대다 보니까요. 어제부터 210mm가 내린 경남 함안에서는
오늘 소하천 제방이 10m 가까이 유실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에서는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승객 63살 박모 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집중폭우가 피해를 가져다 준 곳은 도심뿐만이 아닙니다. 농가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추석 대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콩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빗물에 떠내려온 쓰레기까지 마구 뒤엉켰습니다. 올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것이 막 다 이렇게 떠내려왔어요. 떠내려오고 막 깨지고 이건 세화도 안 되고 이제 어쨌든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난 과수원은 복구도 하기 전에 비 피해가 겹쳤습니다. 정상적으로 달려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나방 발생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바로 비가 오다 보니까 그럴 어떤 시간이 없었어요. 전남 순천군 용천마을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310mm가 내렸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곳 주택 16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마을 전체가 진흙투성입니다. 비가 주말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에 막막할 뿐입니다. 혼자 계시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건 진짜 아무리 이해가 안 하겠어요. 진짜 이거 무서운 소리 한두 번이에요 지금. 집중호우가 내린 전남과 충남, 경북에서 이틀 동안 물에 잠긴 농경지는 축구장 56개 넓이에 이릅니다. TV조선 오세일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함승희 변호사가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지난 3년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30대 여성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 전 사장은 악의적 유포에 불과하다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재직 시절 3년간 사용한 비서실 명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총 636차례 사용했는데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 부근에서 314차례 사용됐습니다. 함 전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포럼 올해의 사무국장인 30대 여성 손모 씨 거주지 주변입니다. 함 전 사장 비서실 소유의 법인카드가 제 뒤로 보이는 손모 씨 거주지 인근의 식료품점, 일식집 그리고 빵집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료품 영수증에 손 씨 이름으로 포인트가 적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함 전 사장이 해외 출장 당시 손 씨가 자주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함 전 사장은 자택이 반포라면서 설해마을 인근 맛집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 자주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손 씨가 포럼 국장 자격으로 3차례 동행했지만 행사 완성도가 높았고 강원랜드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마다 국제 포럼을 해왔잖아요. 상대는 저 국가 대학들이에요. 정선, 강원 태백시민연대는 함 전 사장의 카드 사용액을 환수하고 고발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재벌가의 갑질이 또 등장했습니다.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막말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윤 회장의 과거 행적 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직원의 보고를 받으며 마음에 들지 않자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습니다. 정신병자 이거? 야 왜 그렇게 일래 야? 이거 되고 안 되고 원래 네가 야. 윤 회장의 폭언은 계속됩니다. 나 지금 욕을 하는 거 보면 미친놈이라 이런 것 같아. 윤 회장의 막말이 논란이 되자 과거에도 윤 회장이 도가 지나친 말을 했다는 직원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 임신한 이후에 유산할까봐 그거를 빼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너무 이렇게 폭언인데 이렇게 되게 폭언과 욕설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던지시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서류 같은 건 당연히 던지시고. 대웅제약은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황이 악화되자 윤 회장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폭언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강변의 철책 등을 철거하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텅 빈 이 군부대 철책선이 4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는 서울의 한 공원. 산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산책길 초입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잔뜩 녹이 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군부대 철책선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철책선은 산등선을 따라 1.7km가량 길게 이어집니다. 마치 DMZ 비무장지대를 연상케 합니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체육공원이 등장합니다. 불과 10m를 못 가서 날카로운 윤형 철조망과 철책선이 또다시 길을 가로막습니다. 시민들은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더 못 가요? 못 가. 더 이상.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돼 있네. 이곳은 과거 국군정보사령부가 있었던 자리로 군부대는 지난 2015년 경기도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철책선, 철조망 등을 놔두고 갔고 4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구청은 국방부 땅이라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국방부 땅이어가지고 다 지금 막혀서 있거든요. 도심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들 통행을 방해하지만 국방부는 땅 관리 차원에서 치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입을 하실 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 철거를 하시고 하시겠죠, 매입자가. 국방부에서 치울 계획은 없나요? 네, 저희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보사 부지는 공개 매각에서 모두 유찰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기는 안 좋고 시민들이 많이 여기 다니는 공간인데 저렇게 아직 방치돼 있으니까. 철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중압감이 들고 하루빨리 좀 이런 걸 치워주었으면. 땅이 팔릴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장래 지도사 등이 119 구조대의 무전을 감청해 사망사건 현장의 시신을 먼저 챙기는 이른바 시신 장사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방서의 아날로그 무전 방식이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주택에 들이닥칩니다. 창가에는 무전기와 휴대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장래 지도사 36살 A씨 등 8명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주택가나 원룸 등의 감청 상황실을 차리고 24시간 동안 소방 무전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1.302호 급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데 이거 CPR 치면 됩니다. 그쪽 갔다. 거기로 계속 가봐라 지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지원해. A씨 등은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망사고 현장 주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시로 가서 자살시도 여기 함께 지원하기 바랍니다. 시신을 가장 먼저 확보한 뒤에는 유족들에게 인구 비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8억 원을 챙겼습니다. 지금 한 몇 달째는 지금 거의 다 안 내려오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는 이들은 감청이 가능한 아날로그 무전기만 노렸습니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11곳은 여전히 아날로그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청 사건이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내년까지 모든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리는 조희팔 사건 기억하시죠? 이 다단계 사기로 피해자만 수만 명이 생겼는데 이들에게 또 돈을 찾아주겠다면서 또다시 20억대 사기를 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액 약 5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 50살 김모 씨는 10여 년 전 이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며 직접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파고든 겁니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 갈 것이고요. 거기에 손댈 수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김 씨는 이렇게 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사기당한 돈을 찾아주겠다고 홍보해 10여 년간 13,000여 명의 피해자를 모았습니다. 김 씨는 조이팔의 은닉 재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팔 은닉에서 내가 살잖아. 내가 지금 예상되는 지금 확보금이 얼마냐? 600원에서 10억 정도 될 거야. 떼인 돈을 받고 싶으면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내라고 현혹해 피해자 5천여 명에게서 받아 가로챈 돈이 20억 원에 이릅니다. 당군 이래 최대 피해의 사기 사건 조이팔 사건에 자기가 그 피해자 대표라고 하면서 돈 찾아준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들 유사수신 피해금을 회복해줄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수사 결과 활동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신주명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지난 2달간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공모로 조작된 댓글 공감 수는 무려 8,800만 건에 달한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가 특검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특검이 최종 확인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공감수 조작 규모는 1억 건에 달합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 8만여 개 기사에 대해 광범위한 여론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탄핵 국면에 드루킹 일당은 댓글 공감수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가속화했고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4월부턴 공감수 조작 규모를 10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두 번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전체 조작의 88%에 해당하는 8,800만 건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하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이후 민주당을 위해 드루킹과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벌이기로 하고 샌다이 총영사직 제안처럼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샌다이의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은 특히 공소장에 김 지사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과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6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12명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핵심적인 공방은 김경수 지사가 과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지켜봤느냐 하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킹크랩이 가동된 디지털 흔적을 복원한 만큼 양측의 공모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우리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음을 확신합니다. 서유기 박모 씨가 작성한 킹크랩 소개 등 문서 파일이 해당 날짜에 실행됐고 둘리 우모 씨가 준비한 네이버 아이디 3개로 킹크랩이 시연된 확실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공모 소개만 들었을 뿐 킹크랩은 못 봤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과 공모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두 사람 재판은 병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진술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상 재판은 신속 진행됩니다. 매주 2회 이상 공판을 연다면 이르면 올해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소 유지 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김 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빈손 특검 그리고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특검을 취재해온 김수홍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의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두 달이죠.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좀 반박을 자제해오는 듯한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좀 작심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3주 동안이죠. 이제 김경수 지사 소환 전후로 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 특검이 정례 브리핑까지 중단을 시킬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참 이례적으로 마지막으로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하여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서운한 게 많았군요. 특히 이제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던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네, 일단 그 수사 대상 논란일 텐데요. 이 송인배, 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제 논란이 일었죠. 이 송 비서관은 고 강금원 회장이 운영했던 이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7년 동안 한 2억 8천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특검 수사 도중에 확인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별건 수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또 백 비서관은요, 이 사건 은폐 시도 의혹으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팀은 오늘 모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록을 모두 검찰에 인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걸 두고서 특검팀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었는데 특검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6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연장이란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니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겁니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연장 포기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검팀은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보도자료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해 직접 개발한 장비와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설명해 놓기도 했고요. 또 수사 준비 기간 20일이 너무 짧다는 제도 개선안을 이 37페이지짜리 보도자료에 한 3페이지 정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고 노회찬 의원 관련된 부분이 또 있는데 이 특검이 밝힌 내용과 그리고 고 노 의원이 유서에 적힌 그 액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르더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서에는 이게 4천만 원이라고 고 노회찬 의원이 적었었죠. 근데 특검이 드루킹을 기소하면서 밝힌 정치자금법 위반 액수는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론과 또 유족들을 의식한 듯이 이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그러니까 특검팀의 설명에 따르면 확인된 그런 의혹들도 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2,500만 원 후원금 문제가 있는데요. 195명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기부한 것이라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그 김정숙 여사가 대선 경선 당시에 경인선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동영상이 경인선 블로그에 게재돼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지그룹과 인사하고 사진 찍은 사실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특검 수사 내용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다투게 되겠죠? 네. 김수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외국 여행이나 출장을 떠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인천국제공항에 갔다가 불법 주차 대행 업체를 잘못 만나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불법 업체들이 단속원들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뀐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합니다.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업체와 유사한 형광색 조끼를 입은 불법 주차 대행 업체 직원이 단속원에게 주먹질을 시작합니다. 휴가철이 이어지던 얼마 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멱살 잡혀가지고 이쪽에 이제 피가 나고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폭행을 직감하고 방어를 최대한 했어요. 불법 업체 단속 건수는 한 해 15,000건에 이르지만 단속원이 인적 사항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과태료 처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일선에서 일하는 단속원들은 여전히 권한이 없습니다. 사소업체분들은 그런 거를 노리고 저희를 무시를 하고 토벌을 하고 좀 심하다 싶으면은 좀 폭행까지 이런. 그러다 보니 경찰 단속만 피한 채 불법 영업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뭐 영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한 벌금액도 20만 원에 불과해 불법 업체를 뿌리 뽑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벌금 외에도 공권력과 협업을 한다 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공항은 이달 말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일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직자들의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스스로가 과거 한 성직자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가톨릭계 추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Targeted me because I was fatherless. He abused it. And the church covered it up. Just think like the word God makes me think of him. And I just... 지난 14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대배심이 가톨릭 내부 문서를 조사한 뒤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3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1000명이 넘는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Though the grand jury notes that they believe that number was in the thousands. 칠레에서도 아동 성학대 등 성추문에 연루된 성직자 등 15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됐고 교황청 서열 3위인 조지 펠 추기경도 아동 성학대 혐의로 호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오는 추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사죄했습니다. Compasión, búsqueda de justicia y verdad con acciones concretas. Pedimos perdón. 하지만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이 용서를 구하던 시각, 미사 장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는 가톨릭 성직자의 성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Abuse, I think it was an empty apology, and it's not good enough. And what we want is criminal prosecutions. 교황 역시 과거 한 추기경의 성학대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교황은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Io non dirò una parola su questo.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폭력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보도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부끄러운 과거와 정면으로 맞설 용기, 이제 바티칸이 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Which we hope will become a choir that will resonate all the way to the Vatican. Pope Francis, it's time to protect the children and restore the faith.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비디오 게임 대회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가상현실 속 비디오 게임에서 패배하자 실제 게임장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온라인 풋볼 비디오 게임인 매든 19 예선 경기가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비명 소리와 함께 경기가 중단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의 한 쇼핑몰 안에서 비디오 게임 대회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We heard one shot and it sounded like a balloon pop. Then we heard the second, third, and fourth shots. And after that, 용의자는 24살 남성 데이비드 카츠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기에서 패한 용의자가 격분해 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개임 대회장에 있던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We have located and impounded the suspect's vehicle, and a search of that is pending. But we believe he stayed somewhere locally last night, maybe at a hotel.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2월에도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7명이 숨지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한국 영화의 세계적 스타들의 출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메간 폭스는 한국 영화 출연을 확정지었고 프랑스 국민 배우 뱅상 카셀은 이미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K무비의 힘 박소영 기자입니다. 메간 폭스가 장사리 915에 출연합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기만 작전이었던 장사 상륙작전을 그린 전쟁 블록버스터로 메간 폭스는 종군 기자 마거리 튀긴스로 변신합니다. 뱅상 카셀은 연내 개봉할 국가부도의 날에 출연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뱅상 카셀은 미셸 캉드쉬 당시 IMF 총재를 연기합니다. 한국 영화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감독의 연출력이 입증되면서 해외 스타의 참여는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리암 니슨은 인천 상륙작전에서 메가더 장군 역을 맡아 호평받았고 Little characteristics I picked up when I read biographies on the man or watched a little bit of documentary footage on him, you know.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츠만은 택시 운전사의 천만 흥행을 도왔습니다. Not a question to do that film. Excited that he wanted me. 톱스타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레날, 폴 다노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함께했습니다. 스타 감독과 여배우 협업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니콜 키드먼은 스토커에서, 홍상수 감독과 이자벨 위페르는 다른 나라에서 클레어의 카메라 2작품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57살의 미군 준장 테드 2세는 2차 대전 때 총탄이 퍼붓는 놀망디 해안에 상륙한 연합군 일진에서 유일한 장성이었습니다. 그는 1차 대전 때 중상을 입고도 2차 대전이 터지자 아들과 함께 현역에 복귀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상륙도 최일선에서 지휘했던 그는 결국 전선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그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큰아들입니다. 루스벨트의 네 아들은 모두 1차 대전에 자원했습니다. 딸까지도 연합군 구급차를 운전했죠. 조종사였던 막내가 격추돼 전사했지만 테드 2세를 비롯한 삼형제는 2차 대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 보수의 힘은 이런 용기와 애국심에서 나옵니다. 존 맥케인은 해군 대장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서 해군 장교가 됐습니다. 조종사로 참전한 베트남에서 격추돼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월맹이 그의 아버지가 태평양 총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석방을 제의하자 먼저 잡힌 사람이 먼저 나가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맥케인은 5년 반을 견디다 석방된 뒤 1년 넘게 목발을 짚어야 했고 평생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육선 상원 의원을 지내며 보수의 가치를 앞장서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국익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서슴없이 공화당 주류의 반대편에도 섰습니다. 여론을 거슬러 이라크 추가 파병을 지지하면서는 이렇게 말했죠. As I said at the time, I would rather lose an election than lose a war. 예, 그는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 아니라 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폐허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라는 존경심을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힘과 의지로 뇌종양 연명 치료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는 방식도 그답게 당당했습니다. 그는 반대 진영을 삿대질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서 맞붙은 오바마의 혈통을 누군가가 문제 삼자 오히려 오바마를 감쌌습니다. No, ma'am. No, ma'am. No, ma'am. He's a decent family man, citizen. 이 품격 상실의 시대에 맥케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뭔지 그리고 보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일깨워주고 떠났습니다. 8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존 맥케인이었습니다. 26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보시면 경상 산청 시천면에 400mm 이상, 호남 구례와 진안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은 최고 60mm, 충청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지리산 부근에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증기가 많은 탓에 다소 습하긴 하겠지만 내일도 전국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장맛비처럼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